507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리더십. 책 정보, 제목, 조선왕 그리고 리더십. 저자, 김윤태. 출판일, 2023년 03월 29일 출간.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리더십을 바로 알고 리더가 되자. 책 소개. 이 책은 저자가 3년간 조선을 대표하는 9명의 왕과 그 시대적 배경, 당시 기록을 담은 다양한 작품 등을 살펴보며 조선 시대를 이끈 왕들의 리더십을 관찰하여 담아낸 것이다. 특히 조선 왕 27명 중 9명을 선택해 그들이 시대적으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바라보았다. 또 저자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며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다듬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선조, 광해군, 영조, 정조, 9명의 조선 왕의 리더십을 눈여겨보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리더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또 왕들의 리더십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혁신적 사고를 갖고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담아냈다. 이 책이 개인과 조직에 있어 균형의 힘을 길러 구성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리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태조 이성계. 세상은 누구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실력을 갖추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잡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강해지는 원명교체기인 이즈음 고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의 기조로 개혁을 추진했다. 공민왕 10년 1361 한족의 반란군인 홍건적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범하면서 청년 이성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청년 시절부터 이성계는 무인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 자기 분야에서 확실히 이름을 낼 만큼 인정받는 무장이었다. 삽시간에 남하한 홍건적은 수도인 개경을 함락했고 공민왕은 경북 안동으로 파천하게 된다. 고려는 참지정사 안우를 상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을 출병시켰다. 이성계 1335에서 1408는 휘하에 친병 2000명을 이끌고 선봉에 섰다. 당시 전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군사들은 공병, 국가의 급여를 받고 복무하는 병사으로 복무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갔다. 반면 이성계의 부대인 가별초는 가문에 예속된 군사들로 공병과는 다르게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했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기마 부대로 전투 경험도 많았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탁월한 활솜씨를 뽐내며 적을 물리치고 개경으로 가장 먼저 입성하는 공을 세웠다. 이듬해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동북면 쌍성을 치고자 침입했을 때 아버지 이자춘의 관직이었던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된 이성계는 함흥평야에서 그를 격퇴했다. 20대부터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전장을 누빈 변방 장수 이성계는 이 두 번의 전투로 중앙정계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스타 탄생의 신호탄이었다. 이성계는 우왕 6년 1380 지리산 부근 운봉에서 벌어진 황산대첩에서 고려를 유린한 소년 장수 아지발도를 죽이고 전국구 스타가 됐다. 왜구가 지역을 옮겨다니며 노략질을 일삼자 조정은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삼도도 순찰사에 임명하고 왜구 토벌 작전에 나서게 한다. 이때 이성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가 있었다. 백마탄 장수가 움직일 때마다 고려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무력이 출중하다고 소문난 15세 소년 장수 아지발도였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탁월한 활솜씨를 가진 이성계지만 얼굴까지 툭으로 감싼 아지발도를 공략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때 여진족 출신의 의형제 이지란과 눈빛을 교환한다.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내가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춰 벗길 테니 내가 얼굴을 써라 하고 둘의 양공작전이 시작됐다. 힘껏 활시위를 당긴 이성계의 눈빛은 강렬했다. 이성계의 활에서 출발한 화살은 그의 눈빛을 담고 강하게 날아가 아지발도의 투구를 벗겨버렸다. 그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이지란의 활은 강한 시위 소리를 내며 화살을 뿜었고 아지발도는 쓰러졌다. 이성계는 이 전투에서 2만 왜구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뒀다. 이성계의 황산대첩은 최영의 홍산대첩과 함께 왜구 토벌의 양대 사건으로 불리며 이를 기점으로 왜구의 기세가 약해졌다. 당시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계속된 전투로 무장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장수들이 출세를 하던 시기였다. 그들 중 단연 돋보였던 무장은 최영과 이성계였다. 둘은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으며 무예가 출중하고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처음 등장한 이성계는 변방 장수의 이미지를 벗고 무장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았으며 황산대첩에서 크게 활약해 중앙정계와 백성들의 믿음을 주는 스타급 장군이 됐다. 철저한 문벌 귀족 사회였던 고려 사회에서 개경 출신이 아닌 소외된 함경도 출신으로 집안도 내세울 것 없었던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이름을 내고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무장으로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계의 출신 지역은 오랫동안 원나라와 조선이 번갈아 차지하며 통치했던 변방이었다. 개혁 군주 공민왕이 고려의 옛땅인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려 할 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내응고려와 내통을 함물하며 공을 세우고 동북면 병마사가 됐다. 원나라 지방관에서 고려 지방관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20대 청년 이성계는 고려인과 여진족을 수하로 두고 장수로서 자질을 키워나갔다. 이성계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무장 이성계의 군사력이 필요한 전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려 26대 충선왕의 셋째 아들인 덕흥군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고려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켰다. 덕흥군은 의주를 점령하고 기세를 이어 남하하던 중 평안북도 정주에서 최영과 이성계에게 패하고 돌아갔다. 이를 기점으로 청년 장수 이성계는 두각을 나타냈고 잇따라 왜구를 막아내며 출신 지역과 가문으로는 도저히 출세할 수 없었던 그가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이 바로 그를 두고 한 말인 것처럼 무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기회를 이성계는 놓치지 않았다. 강인한 책임자, 태종.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왔을 때 이방원과 그 수하들은 기회를 직감하고 다급히 소통했다. 정몽주가 근무하는 도평의사사를 급습해 정몽주 제거를 계획했던 이들에게 정몽주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도련님, 정몽주를 죽이기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이성계 이 노하실까 걱정됩니다. 어찌할까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버님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를 들어 말씀드려 노여움을 풀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행하라. 이성계의 집을 나온 정몽주는 전 판계성부사 유원 의상가에 들러 조문을 하고 있을 때 조영규 일행은 무기를 들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정몽주가 나오자 조영규가 달려들어 습격했으나 정확히 맞추지 못해 그가 고함을 치며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났다. 조영규 일행은 정몽주를 뒤쫓아가 말머리를 쳐넘어뜨리고 땅에 떨어진 정몽주를 철퇴를 들어 내려쳤다. 이성계의 해준 악마 사건을 기점으로 이성계 진영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섰다. 정몽주의 빠른 역습으로 이성계의 수족들이 탄핵을 받고 귀양을 가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병석에 있던 이성계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 정몽주의 마지막 한수면 이성계와 혁명파의 계획은 역모로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개혁파의 편이었는지 이때 이성계의 상태가 궁금했던 정몽주가 병문안을 핑계 삼아 이성계의 집을 방문했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이방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왔을 때 이방원과 그 수하들은 기회를 직감하고 다급히 소통했다. 정몽주가 근무하는 도평의사사를 급습해 정몽주 제거를 계획했던 이들에게 정몽주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도련님, 정몽주를 죽이기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이성계 이 노하실까 걱정됩니다. 어찌할까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버님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를 들어 말씀드려 노여움을 풀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행하라. 이성계의 집을 나온 정몽주는 전 판계성부사 유원 의상가에 들러 조문을 하고 있을 때 조영규 일행은 무기를 들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정몽주가 나오자 조영규가 달려들어 습격했으나 정확히 맞추지 못해 그가 고함을 치며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났다. 조영규 일행은 정몽주를 뒤쫓아가 말머리를 쳐넘어뜨리고 땅에 떨어진 정몽주를 철퇴를 들어 내려쳤다. 이성계의 해준 악마 사건을 기점으로 이성계 진영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섰다. 정몽주의 빠른 역습으로 이성계의 수족들이 탄핵을 받고 귀양을 가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병석에 있던 이성계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 정몽주의 마지막 한수면 이성계와 혁명파의 계획은 역모로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개혁파의 편이었는지 이때 이성계의 상태가 궁금했던 정몽주가 병문안을 핑계 삼아 이성계의 집을 방문했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이방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방원은 충심과 결단력으로 아버지를 도와 공을 세웠지만
조선 건국 후 정도전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태종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동기가 됐다. 세종,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제위 1418에서 1452 2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장자인 양녕대군이 아닌 셋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의 안목이 역사의 큰 틀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세종의 집권 초기는 우리가 아는 대왕 세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국왕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파파보이였다. 세종은 신중한 성품이기도 했지만 임금으로서 주체적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상왕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정도였다. 대사원 허지가 정용수와 신효창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왕께 아뢰겠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13일, 승정원에서 병조가 파선하였다는 보고를 30여 일이나 지연시킨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상왕께 아를 터이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빠짐없이 아뢰도록 하라. 고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25일, 우의정 의원 등이 계하기를 지난번에 수재로 인하여 감선도하였고 이내 어운도 감량하였으나 이제 추성이 되어 벼농사가 풍성하니 청하건대 그전대로 장만하여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상왕에게 말씀드리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4일, 세종 집권 초기부터 아버지 태종이 사망하기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상왕께 아뢰겠다. 상왕께 여쭈어 보겠다는 표현이 실록에 40여 차례 이상 나타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태종의 의사를 더 존중하며 무겁게 여겼고 상대적으로 임금인 세종을 더 가벼이 여겼다. 결국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신하들끼리 싸우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점이 승서를 꾸짖어 악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며 승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래에 불의를 많이 할 것이니 수레에 찢겨 죽게 될 것이며 멸족의 환을 당하리라. 고까지 악담을 하니 승서가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한마디로 세종 집권 초기는 전혀 기강이 서지 않는 시기로 왕의 권위조차 찾기 어려운 시기였다. 세종은 왜 왕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은 왕이 될 계획이 없었다. 세자인 양녕대군의 계속된 비행에 갑작스레 세자가 된 세종은 책봉 2달 만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세자가 된 것도 갑작스러웠지만 곧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차기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세종은 아버지 태종에게 철저히 복종적이었다. 대부분의 권력을 태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임금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상왕이 되어 사냥을 즐겼던 태종을 따라 함께 사냥을 다니고 밤늦게까지 음주가무에 동석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세종. 신하와 백성들은 기대와 다른 새 임금을 보며 실망했다. 세종 역시 자신의 장인 시몬이 대역죄인으로 몰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내 소원왕후의 간절한 눈물을 보면서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장인이 죽고 장모와 처제는 노비가 되어 처가가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세종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아들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한 아들인 것처럼 처가 부모에게도 효를 행하는 것이 도리인데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처가 문제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업적 가운데 오개티로 부각된다. 이것이 세종의 젊은 시절 집권 초기 모습이었다. 태종은 왜 이토록 빠르게 세종에게 양위를 한 것일까? 태종은 자신이 건재할 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 폐위는 됐지만 양녕대군의 지지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반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태종의 계산이었다.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한 박자 빠른 양위였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옆에서 도우며 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아버지 태종의 섬세한 배려로 볼 수 있다. 무자비한 리더. 세조. 피를 나눈 동생들을 죽이고 어린 조카까지 죽이면서 지존이 되었건만 일이 허망하게 끝이 나는구나. 내 무슨 면목으로 형님과 아버님을 뵐 수 있을지. 조선을 진정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내 진심을 다 펼치지 못함이 아쉽구나. 세조는 죽기 전 병석에서 19세의 아들 해양대군 예종에게 선의하며 구공신인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등 17명의 대신들을 원상 어린 임금을 도와 정무를 맡아 다스리는 임시관직에 임명했다. 구공신의 권세가 커 신공신에게 힘을 실어주던 세조였지만 자신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권력은 젊은 무인들인 신공신 세력보다 아무래도 자신과 함께 정권을 세웠던 구공신들이라 생각한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누워서도 세조는 혹시 모를 반역을 두려워했다.
집권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린 그는 재위 기간 중 엄청난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매우 심했다. 39세의 왕위에 오르지만 죄책감을 묻어버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건강 악화로 13년이란 짧은 집권 기간으로 왕좌를 마무리한다. 세조는 스스로 호불 군주라 할 정도로 불교에 의지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조카까지 죽인 자신의 죄를 불교를 통해 씻고 싶었을 것이다. 13세의 왕이 된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 아버지 문종과 어머니 현덕왕후가 모두 돌아가신 후 뒤를 돌봐줄 왕실에 어른이 없는 혈혈단신이었다. 어린 왕을 중심으로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전국은 왕족을 대표하는 수양대군파와 문종의 고명을 받은 김종서파로 구도가 나뉘어 서로 상대를 견제했다. 조선은 왕권 국가이므로 어떤 정치 세력이건 왕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대의명분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종서파가 선택한 사람은 안평대군이었다. 당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왕족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사람뿐이었다. 둘은 아버지 세종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조정 대신들과 연을 맺고 교류하면서 정치계에 포함돼 있었다. 황표정사, 조정에서 인사 지명권을 위임받은 신하들이 황색으로 대상자를 표시해 왕에게 전달함. 왕은 이름 밑에 점을 찍어 결정함. 낙점와 같은 의정부 대신들의 권력 남용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종친들과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세를 규합하고 있을 즈음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분경금지법 분추경리의 줄임말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인사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수양대군은 강하게 반발하며 종친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결국 종친들은 분경금지법에서 제외되고 수양대군은 신숙주나 한명회와 같은 인사들을 그룹에 포함시키며 세를 견고히 해나갔다. 13세의 왕이 된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 아버지 문종과 어머니 현덕왕후가 모두 돌아가신 후 뒤를 돌봐줄 왕실에 어른이 없는 혈혈단신이었다. 어린 왕을 중심으로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전국은 왕족을 대표하는 수양대군파와 문종의 고명을 받은 김종서파로 구도가 나뉘어 서로 상대를 견제했다. 조선은 왕권 국가이므로 어떤 정치 세력이건 왕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대의명분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종서파가 선택한 사람은 안평대군이었다. 당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왕족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사람뿐이었다. 둘은 아버지 세종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조정 대신들과 연을 맺고 교류하면서 정치계에 포함돼 있었다. 황표정사, 조정에서 인사 지명권을 위임받은 신하들이 황색으로 대상자를 표시해 왕에게 전달함. 왕은 이름 밑에 점을 찍어 결정함. 낙점와 같은 의정부 대신들의 권력 남용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종친들과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세를 규합하고 있을 즈음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분경금지법 분추경리의 줄임말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인사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수양대군은 강하게 반발하며 종친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결국 종친들은 분경금지법에서 제외되고 수양대군은 신숙주나 한명회와 같은 인사들을 그룹에 포함시키며 세를 견고히 해나갔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연줄에 인연하여 번거롭게 아뢰어서 특지를 내리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기를 가지고 도리어 사문의 은혜를 파는 도구로 만들 것이니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2일 어린 단종을 제외하고 왕족으로서 서열 1위였던 수양대군의 이런 위협적인 행보에 김종서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종이 등극하면서 수양과 김종서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김종서는 16세 때 문과에 합격한 인물로 역사서인 고려사전료를 편찬하고 신권 중심의 정치 철학을 가진 수재였다. 태종 때 발탁돼 세종 때 전성기를 누리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종서는 문종이 숨을 거두며 아들 단종을 부탁한 고명 대신 선왕의 유지를 받드는 신하로서 임금이 믿는 핵심 인물이다. 영의정 황보인이 있었지만 고명의 유지를 받은 좌의정 김종서가 실질적 2인자였다. 그의 힘은 너무 컸고 특히 인사 전횡이 많았다. 단종 즉위년부터 개유정난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김종서의 친인척 인사가 여러 건인데 장남 김승규는 1년간 3번이나 승진을 했다. 주변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고 이를 불편해하는 주변의 소리를 들은 김종서의 반응이 실록에 기록돼 있다.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앞날이 얼마 남았겠는가? 만약에 자손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으면 누가 다시 그들을 쓰겠는가?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15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믿고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주변의 얘기들을 묵살해버리는 오만함 혹은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런 전횡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수양대군은 위기의식을 가질 만했다. 국정이 김종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날로 세력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조선에서 신하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자기 세력을 은밀히 키워나갔다. 종친의 중심이었던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 때부터 국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정무 경험을 쌓았고 어린 왕을 이끌어줄 어른이 없는 왕실의 가장 돋보이는 일인으로 김종서에게는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다. 만약 수양대군이 딴 마음을 먹는다면 자신과 기득권이 한순간에 몰락할 것은 당연지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대항마로 그의 동생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다. 안평대군 또한 세종 때부터 다양한 정무 경험을 쌓으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예술을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이었다. 풍류를 즐기는 문신들과 잘 어울릴 만한 자질을 가진 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우두머리를 김종서로 보고 제일 먼저 그를 처단하기로 한다. 단종 1년 1453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병권을 쥐고 있는 김종서가 퇴근한 후 걸박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정적이라 여긴 수양대군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김종서는 그에게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청이 있다며 편지를 건넨다.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는 순간 그와 함께 간 임어오른이 철퇴를 휘둘러 김종서를 제압했다. 두만강 육진을 개척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를 쓰러뜨리며 계유정난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사대문을 닫은 후 단종을 찾아가 전하, 제가 지금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놀란 단종에게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과 결탁해 전하를 죽이려는 역모를 꾀했습니다. 하고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단종은 부들부들 떨며 삼촌, 살려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한명회는 왕명을 빌미로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경복궁 안에서 한명회는 살생부를 들고 반대파들을 기다렸다. 궁에 도착한 대신들의 하인은 첫 번째 문에서 출입을 막고 대신 혼자만 통과시켰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한 대신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한 한명회가 죽이라고 명하면 수하들이 잔인하게 사륙했다. 그리고 입궐하지 않은 대신은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 죽였다. 이렇듯 치밀한 한명회의 계획은 적은 군사로 빠른 시간 안에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밤 죽은 대신은 수십 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안평대군은 당일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8일 만인 1453년 10월 18일 36세의 나이로 사사된다. 세조는 정난의 일은 한명회가 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명회의 설계로 계유정난이 성공했음을 인정했다. 피비린내 나는 살생이 마무리되고 43명의 공신 책봉이 이뤄진다. 1등 공신은 수양대군과 정인지, 한학 박종호, 김효성, 이사철, 이계전, 박중손, 최항, 홍달손, 권람, 한명회까지 12명이었다. 무신 19명, 황관 2명, 천민 1명 등과 공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공행상, 시 궁중의 시녀와 노비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참여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은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훈관사, 견판이병조사의 관직을 받는다. 그리고 며칠 후 병마도 통사까지 맡으며 병권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관직의 독점으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이다. 문제는 종친불사의 원칙에 의해 관직을 가질 수 없었지만 주요 관직을 겸임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야욕을 서서히 드러냈다. 단종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는 삼촌 수양대군을 그저 바라만 보고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왕이 되고 싶었지만 명분이 필요했던 수양대군은 단종이 선의할 때를 기다리며 주변을 압박했다. 계유정난 이후 외로운 단종이 믿고 따랐던 삼촌 금성대군을 유배 보내고 하나뿐인 누이 경혜공주의 남편인 매영정종을 탄핵했다. 또한 어릴 적부터 단종을 키워준 혜빈 양씨도 유배를 보낸다. 이렇듯 수양대군은 단종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들을 하나씩 공격하면서 결국 단종의 선의를 받아냈다. 계유정난 2년 후인 1455년 6월 11일 수양은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다. 즉위식에서 세조에게 옥세를 전하는 이가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의 충신이었으며 단종이 선의할 때 통곡에 눈물을 흘렸던 승지 성산문이었다. 계유정난 당시 3등 공신에 책봉된 성산문과 지편전 학사들은 김종서 등 대신들의 월권이 옳지 못하다 여겨 왕권 회복을 위해서 대신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계유정난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의 자리를 빼앗고 왕위를 찬탈하자 배신감을 느껴 복종하지 않았다. 성산문은 절친이었던 박팽령과 함께 왕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의 경외로에 빠져 죽자며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단종을 위한 복수를 계획했다. 정당성이 없는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세조는 안평대군이 김종서, 황보인과 결탁해 역모를 일으키려고 해 자신이 먼저 이를 진압했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안평대군의 역모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당연히 세조가 내세운 명분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왕권 바로 세우기라는 처음 목표대로 개유정난 이후 단종을 도와 국정을 이끄는 멋진 삼촌이었다면 역사는 수양대군을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충신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고명 대신 김종서와 의정부 대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발판이 된 사건이다. 개유정난의 한자를 살펴보면 편안할 정, 어려울 난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유년에 단종을 해치려는 역도들을 쳐서 평정했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에 쓰이는 어지러울 난자가 아닌 어려울 난자를 사용했다. 항상 그렇듯이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규정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개유정난은 조선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정치 지배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공식이 조선 후기까지 영향을 준다. 열심히 일하고 놀다. 성종. 조선의 8대 왕예종이 즉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 11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아버지 세조가 물려준 각종 부패와 악법을 개혁하기 위해 예종은 즉위 초부터 변화를 주도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대납을 금지시키고 분경 금지를 통해 매관매직을 끊으려 했다. 또한 공신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등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공신 집단과 기득권층의 힘은 생각보다 컸고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런 예종의 죽음이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이 끊이지 않는다. 예종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는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었으나 당시 4살로 너무 어린 것이 문제였다. 2순위는 인수대비의 큰아들이자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 16세이었지만 둘째 자을상군 13세 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가 바로 성종제위 1469-1494이다. 왕위 후계 서열 3위인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장인이 당시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인수대비나 할머니 정의왕후 세조의 아내 또한 세조를 도와 국왕에 오르게 한 한명회의 힘과 권력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예종이 사망하기 전 왕실의 어른들과 실세 권력가의 협의를 통해 자을상군의 즉위가 내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예종 사망일에 다음 왕인 성종이 즉위했기 때문이다. 문종은 세자였음에도 세종이 승하하고 엿새 후에 즉위했고 단종 또한 세자였지만 문종 사망 나흘 후 즉위했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면 하루 만에 등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국왕이 서거했다면 궁궐이 발칵 뒤집혀야 하지만 너무나도 차분하게 순서대로 일이 진행됐다. 또한 자을상군이 부르기도 전에 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실록에 기록돼 있다. 자을상군 본저 애가서 맞아 오려고 하였는데 미처 계달하기 전에 자을상군이 이미 예궐하였다가 부름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28일. 생각지도 못했던 13세 왕자의 즉위였다. 정치 권력의 타협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성종은 7년간의 수렴청정 기간을 보냈다. 조선 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노예한 훈구 대신들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성종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세자 시절 이업석기의 시강원,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청에서 예비 국왕으로서의 훈련과 학습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학문에 열중하며 사서오경부터 대학년에까지 군주에게 필요한 학문을 마스터했다. 또한 신숙주를 중심으로 한 스승들에게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했다. 성종은 월 평균 25일 정도 경연을 열었다고 실록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학문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에 집중했고 스승들도 그런 왕을 보며 흡족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성종이 학문 연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있다. 오전 학습인 조강부터 낮과 저녁 학습인 주강, 석강까지 열심히 학습하는 성종을 보며 신하들은 야간 학습도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다. 전하의 학구열은 참으로 귀해 이 나라 백성의 복이옵니다. 혹시 야대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은 스승들이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소? 그렇게 합시다. 하루 종일 학습을 한 것도 모자라 야간 학습까지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은 성종이 얼마나 진지하게 학습에 임했는지 알 수 있다. 할아버지 세조 또한 성종을 칭찬한 기록이 있는데 어리지만 배포가 크고 도량이 넓다고 평가하며 특별히 귀여워했다. 어린 임금 성종에게 7년의 시간은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유능과 무능 사이. 선조.
선조 제위 1567-1608 초기 국정 운영 방향은 척신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사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훈구에서 사림으로 정치 세력이 교체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자 자연스레 생각과 이념에 따라 세력이 나뉘고 붕당이 형성되는 시초가 된다. 즉 사림의 분열이었다. 이들 중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었다. 심의겸 은명종의 아내인 인순왕후의 남동생이며 5대조부터 7대조까지 연속으로 정승에 오른 대단한 집안 출신이다. 한마디로 로열 패밀리였다. 선조 7년에는 대사원에 오르고 이후 병조판서까지 오른 세도가의 사람이다. 이런 심의겸이 명종 때 외척 중에 하나인 일양 윤원영 심통원과 함께 명종 때 외척으로서 전횡을 한 사명으로 지칭됨을 탄핵했다. 본인 스스로도 외척이면서 척신정치 척결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의 사림들은 그를 주목했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됐다. 반대로 김효원을 중심으로 심의겸도 척결 대상인 외척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림들이 모이게 된다. 김효원은 심의겸과 달리 지방 관료 집안 출신이다. 금수저는 아니지만 문과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며 출사했고 신진사림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됐다. 이렇게 나뉜 두 그룹은 한 사건을 통해 동인과 서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선조 8년 1575에 김효원이 이조전랑 정호품, 언론 3사인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권한이 막강한 직에 청거되는데 심의겸이 김효원의 자질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오르고 임기 후 자리를 옮기는데 그 후임으로 청거된 자가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었다. 후임의 지명권을 가진 김효원은 왕실의 외척이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심춘겸을 반대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형성되었다. 김효원의 집이 도성 동쪽의 건천동 현재 인현동에 있었기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동인으로 불렀고 심의겸의 집이 도성 서쪽인 정릉동 현재 정동에 있었기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이라 불렀다. 또한 훈구파의 처벌 문제를 두고도 강경파 동인과 온건파 서인의 대립이 커지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쟁을 심화시킨 책임을 물어 율곡 이의의 주도 아래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김효원을 경흥부사로 내보낸다. 서인의 스승격인 이의였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던 탓에 양쪽 모두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선조도 이를 옳다고 여겼고 이둘은 다시는 중앙정계로 복귀하지 못한다. 선조는 즉위 당시 윤원영이라는 권력자의 횡포를 보고 국왕도 아닌 신하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붕당 정치를 이용했다. 다시 말해 척신 정치라는 부패를 청산하고 좀 더 나은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붕당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선조의 붕당 정치 이후로는 한명회나 윤원영처럼 권신이 등장해 국정을 농단한 적은 없다. 선조 후반에 이르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는데 서인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 이사내를 중심으로 북인이 형성되고 온건파인 유성룡을 중심으로 남인이 형성된다. 동서인과 마찬가지로 각 영수가 북악과 남산에 살아 북인과 남인으로 구분하게 됐다. 서인은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되다 숙종 때인 1683년 무렵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그때부터 사색당파,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서인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후 계속해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서인 세력 중 노론 계열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주도했다. 이후 서인은 영조 때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을 표방하는 시파와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벽파로 양분됐는데 벽파는 대부분 노론 계열이었다. 붕당 정치의 역기능은 분열이고 순기능은 견제와 균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학교 교과서에는 대체로 붕당은 분쟁을 일으켜 갈등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하지만 지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당쟁이란 표현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는 당파성론을 주장한 일본인 학자에 의해 사용됐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붕당 정치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학교 교육에 인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서인과 동인을 저울질하며 힘을 실어주고 왕권을 구축했던 선조는 정열입 사건을 통해 동인에서 서인으로 집권 세력을 바꾸게 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꾼 정열입 1546에서 1589의 대동사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사상이었다. 폐쇄적인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혁명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시민혁명인 청교도 혁명을 통해 1649년 공화정이 선포되는데 이보다 60여 년이나 빠른 시민의식이었다. 전주 출신 정열입은 이이의 제자로 관직의 뜻을 접고 물러나 전북 진안의 죽도에서 대동계를 조직했다. 대동계는 유생과 양반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서울, 평민, 노비까지 참여하고 승려들까지 합류했다. 성리학자이면서 양반인 정열입이 승려들을 끌어안고 노비들까지 동등하게 참여시킨 것을 보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정열입은 이곳에 서당을 짓고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활쏘기와 말타기 그리고 진법 훈련까지 600여 명의 대동계원들은 문무를 수련했다.
1587년 정예회변 당시 관군의 힘으로는 부족해 전주 부윤 남원경이 정여립의 도움을 요청하자 대동계원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 왜구를 물리쳤다. 이를 통해 대동계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이 아닌 양성화된 예비군 같은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동계는 주목의 대상이 됐다. 승려와 천민들까지 규합한 조직으로 당시로서는 범상치 않은 불손한 조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의심 많은 선조는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정여립과 대동계를 바라보게 됐다. 저자 소개. 저자 김윤태, 경영학자, 인문학 리더십 저술 강연가,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전문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통찰은 날카롭고 재미있다. 지난 책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철학을 분석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경영 리더십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특강이 기업 현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 이유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인사조직을 공부한 저자는 창의적 도전으로 출판사, 광고회사 등을 운영하며 청년사업가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2000년부터 기업 교육계에 진출하여 대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인문학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